대기대순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기대순환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을 해서 생겨나는 가상적인 힘, 사실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표기가 안 되지만 가상적인 힘, 전향력이라는 힘 때문에 대기대순환은 세 개의 순환이 나타난다. 세 개의 순환이 나타난다. 자, 큰 규모에서는 세 개의 순환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때도 우리가 배웠는데 북반구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는 0도, 여기도 30도, 60도, 90도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쪽도 라인을 30도, 60도 줄을 그어서 생각을 하고, 자, 적도 부근은 기온이 높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착을 하니까 상승기류 발달. 상승기류 발달을 한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건데, 만약에 밀어요. 자,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았다면, 요 기류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거야. 끝까지. 자, 끝까지 올라가는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힘이 생겨나고 얘가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돼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꺾이다 보면은 얘가 다시 하강기류가 생겨난다고. 하강기류.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꺾여서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강기로 생겨난다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날씨가 찹찹하니까 애초에 하강기로 생겨날 거고, 그럼 여기서 하강기로 생겨난 놈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동을 할 거다. 그럼 여기서 온 놈이랑 만나서 여기서 다시 상승기로 발달할 거고,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돕니다. 세 개의 순환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굳이 요 순환의 이름을 이야기하자면 얘는 헤들리 순환, 얘는 페렐 순환, 얘는 극순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거고, 이름까지는 몰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 자, 근데 적도 라인은 상승기로 발달하니까 공기의 상승기류 발달하니까 여기는 저기압이고 하강기로 발달하는 여기는 고기압이고, 상승기로 발달하는 여기는 저기압이고, 하강기로 발달하는 여기는 고기압이고. 그럼 저기압의 상승기로 발달하면 여기는 비구름이 많이 올 거고, 여기는 고기압, 하강기로 발달하니까 날씨가 맑고 건조하다.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부는 바람은 휘타게 오는 게 아니라 꺾여서 흐르게 된다. 요게 무역풍. 자, 여기서 이렇게 불어 올라가는 바람은 전향력에 의해서 꺾여서 이렇게 불 거고, 요거는 편서풍. 여기서 요리 부는 바람도 이렇게 꺾여서 분다. 요거는 극동풍.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요 세 개의 바람이 불어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표면 부근에서 저위도 지역에서는 무역풍 불고,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이 불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극동풍이 붑니다. 저위도 지역에서는 무역풍, 중위도에서는 편서풍, 고위도에서는 극동풍이 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바람 부는 대로 표층의 횟수가 딸려서 이동을 할 거야. 바람 부는 방향대로 표층 횟수의 흐름이 생겨날 거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에서 무역풍이 열심히 불고 있으니까
무역풍 부는 방향대로 해수의 흐름이 생겨난다. 요거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가 잘 가다 보면 여기 동남아시아 이 땅에 만나서 꺾여서 올라간다. 꺾여서 올라간다. 쿠로시오 해류. 잘 가다 보면은 다시 편서풍이 밀어붙여서 얘가 요렇게 돌게 될 거고 북아메리카 대륙 만나서 요렇게 꺾이게 될 겁니다. 그럼 북반구에서 전체적인 이 해수의 흐름, 이 지역에서 해수의 흐름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고 북반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남반구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반시계 방향으로 해수의 흐름이 생겨난다. 순환하는 해수의 흐름이 생겨난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거의 대칭인데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름이 생겨난다라는 정도. 자, 근데 저 흐름이 그냥 뭐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봐라. 요 지역은 굉장히 저위도 지방, 여기는 열대 지방이고, 요거 열대 지방에 살짝 올라와 있죠. 요 지역을 아열대란다. 아열대. 열대는 아닌데 좀 열대에 조금 못 미치는 지역. 아열대 지방. 그래서 아열대 지방의 저 흐름을 아열대 순환이라 하겠고, 북반구에서의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 북반구 지역의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 남반구 지역의 아열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놓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기대 순환 and 해수의 흐름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엘니뇨, 라니냐 평상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무역풍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무역풍이 좀 더 강해졌냐 아니면 무역풍이 좀 더 약해졌냐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아, 오케이. 자, 요 정도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엘니뇨, 라니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마무리됐고, 요 뒤에 보면 엘니뇨 현상의 영향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사실상 태평양을 끼고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북미,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전체적으로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 유럽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아 지역, 유럽에서는 이상 고온, 호주 지역에서는 대규모 산불, 남미에서는 홍수 발생할 수 있다. 크게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이야기까지만 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면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는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자, 사막화는 이 그림을 이렇게 쳐다보면, 자, 여기는 대기대 순환의 흐름상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동네고, 여기는 대기대 순환의 흐름상 주로 하강기류 발달하고 날씨가 매우 맑고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위도 30도 근처는 대기대 순환의 특성상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매우 건조한 지역이다. 그래서 사막이 발생한다면 북반구에서도 위도 30도 라인, 남반구에서도 위도 30도 라인이 사막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도 30도 라인은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고압대가 형성되고, 고압대가 형성되면 주로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날씨가 맑고 건조하다. 그럼 날씨가 맑고 건조하면은 비가 많이 안 온다. 그러면 사막이 생겨나도 요 지역 근처에서 주로 사막이 생겨난다. 사막이 주로 발생되는 지역은 위도 30도 부근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럼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사막이 생겨나는데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당연히 이거야. 대기대 순환에 의한 지속적인 가뭄.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우리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과잉 경작. 농사 너무 많이 짓는다. 그 다음에 과잉 방목. 소를 너무 많이 풀어놓고 키웠다. 그럼 소들이 풀 뜯어먹고 살다 보니 풀이 황폐해지면서 사막이 발생했다. 삼림벌채. 나무 많이 베버렸다. 초지훼손. 풀초자. 풀을 너무 많이 베버렸다. 수자원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그러면 사막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사막이 한번 생겨나면 사막의 영역이 사실상 점점 확장되는 경향이다. 이게 사막화라 합니다. 그래서 사막이 자꾸 생겨나면 거주지 감소, 생태계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그 다음에 농업 생산성 감소, 물 부족, 그 다음에 황사 빈도 발생 증가, 토양 침식 증가, 식물이 안 자라니까 토양이 더 빠른 속도로 침식이 된다. 그래서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정확한 예측. 사막이 자꾸 확장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가축 방목 줄이고 삼림벌채 줄이고 나무 심어야죠. 나무를 많이 심고 국제협약에 가입을 해서 산림을 보호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딱히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나무 많이 심고 가축 방목 줄이고. 근데 어쩔 거야. 가축 방목 해야죠. 이거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나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식목일날 나무 심기 운동을 해야 된다. 자, 현재와 같이 온실기체 감축 없이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다 보면 지구의 평균기온 2100년도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보다 한 3도 이상 올라갈 거야. 올여름 최고기온이 39점 몇 도였는데 평균기온이 한 3, 4도 올라가면 대한민국도 여름철 기온이 한 44도, 45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사람 살 수 있는 온도가 아닐 겁니다. 그 정도면. 자,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공을 하면 현재와 유사한 기온 조금 더 아래쪽으로 꺾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되겠습니까, 지효씨? 네. 니 왜 오늘 잠이 오니? 계속 못 자서. 그래. 잘하고. 자, 그래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대중교통 이용하고 냉난방 온도 준수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입시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건 또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다 보면 결국 화석연료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결국 온실기체가 좀 더 많이 배출이 될 거고 온실기체가 많이 배출되면 문제가 생겨날 거다. 그거 우리가 줄이자. 그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개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 높이고 대규모 산림 조성, 이산화탄소 제거 후 배출 차단, 그 다음에 기후변화 국제협약 가입합시다. 재해 예방시설 마련하고 도시 농업 활성화 식량 대책 마련, 그늘막 설치, 습지 공원 확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자,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가서 관련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결국 포인트는 엘니뇨 라니냐가 포인트인데 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에너지 평형 136쪽에 18번 문제 18번 문제 하나 풀고 이번 챕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목차 한번 보자. 목차 아주 뭐 오늘 정리를 잘 해놓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더 앞에 이게 목차예요? 목차네. 네.
답 나왔니? 답. 일괄 숙제인 줄. 힘이 다 풀었어. 잘했어. 미나 몇 번?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한나연 몇 번? 모르겠어요. 예서 몇 번? 3번. 지효? 2번? 2번과 3번은 완전 반대인데? 자 일단 볼게요. 위도 0도 여기가 적도 라인이다. 0도가 위도 90도는 극지방이고 적도 라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많이 들어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양은 작아서 에너지 과잉이고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얼마 안 들어오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로 많이 나가니까 요 라인부터 해서 요쪽은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저위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옮겨줘야 됩니다. 저위도에서는 에너지 과잉 상태이다. 저위도에서는 에너지 과잉이다. 그 다음에 요거 니은봉이는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어쨌든 여기 남는 에너지는 싹 다 이 동네로 가야 된다고. 여기로 다 여기 있는 이 에너지는 다 일로 가야 돼. 그러면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요 지점을 다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 지점의 위도가 몇 도냐? 38도 선상이야. 분간의 아픔. 위도 38도 라인.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에너지는 38도 선상을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에너지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위도는 38도 부근이다. 38도 선상이다. 그래서 니은봉이 틀렸어요. 적도 부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누가 이동을 해주느냐? 대기대 순환, 해수의 순환. 요 두 녀석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북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저위도의 남는 에너지를 저 위에 북쪽으로 이동시켜 준다. 대기대 순환과 해수의 순환이다. 지민아, 네. 그럼 대기대 순환과 해수 순환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양을 이동시켜 주겠냐? 이건 바닷물이 가는 거고, 대기대 순환은 공기가 다이렉트로 가는 거지. 신속하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놈이 누구겠니? 대기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이동량이 더 많은 것은 대기가 더 많이 옮겨줍니다. 그럼 실제로 에너지의 이동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위도가 몇 도라고? 38도 선상을 다 지나가야 돼. 그래서 실제 에너지 이동량이 제일 많은 지역은 위도 38도 라인이다. 그것도 기억을 하나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나머지 137쪽까지 문제를 싸그리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40쪽으로 갑니다. 140쪽으로. 140쪽.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전환. 태양에너지, 뭐 이런 각종 에너지 이야기들 하고, 뒤에 여유가 되면 전자기 이동, 전자기 유도 현상까지 할 건데, 어제 동명고등학교에 수업 해보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 끝까지는 다 못하겠더라.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정의는 기억을 해놔라.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 좀 간지나는 정의 같아요. 나는 이거 좀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이 정의를 볼 때마다. 내가 공부할 때 정의 두 가지를 배웠는데 제일
제일 멋있는 게 에너지의 정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또 기억나는 거는 정의. 정의의 정의가 뭔지 알아? 우리 중학교 때 사회생 이야기. 정의롭고 밝은 사회. 각자에게 몫을 준다. 이게 정의의 정의야. 오케이. 여러분 못 느끼네. 각자에게 몫을 준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니?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몫을 준다. 그게 정의야.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는 빛 에너지. 빛이야, 빛. 열 에너지. 열이네, 열. 뜨끈뜨끈. 전기 에너지. 저 전기줄에 들어오는 에너지.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둘이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두 개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핵 에너지. 어떤 원자가 핵 융합 또는 핵 분열, 핵 융합 반응이나 핵 분열을 일으킬 때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 그게 핵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핵 에너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에너지가 내가 설명 안 한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자, 화학 에너지는 어떤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어떤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우리는 화학 에너지라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 화학 에너지의 예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도당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포도당 하나를 분해하면 32의 ATP가 발생될 건데, 에너지가 발생될 건데, 포도당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 화학 에너지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것도 화학 에너지다. 그럼 내가 여기 전기줄에다가 연결을 해서 핸드폰을 충전을 했다. 그럼 나의 핸드폰 배터리에 에너지가 저장되겠죠? 휴대전화의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이것도 다 화학 에너지다. 그럼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어떤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포괄적으로 화학 에너지로 하겠습니다. 집에 가다 삼겹살을 한 뭉탱이 샀는데 삼겹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삼겹살 먹으면 내가 힘이 나겠죠? 삼겹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 나무를 태웠더니 나무에서 열과 빛이 나왔다, 에너지가 나왔다. 나무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다. 어떤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 할 거다. 나머지 에너지는 글자만 보면 바로 느낌이 오는데, 화학 에너지는 느낌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소상하게 했습니다. 화학 에너지. 왜? 아니요. 잠깐만 째려봐. 네, 그냥 끄는지 키는지. 그래. 좀 얼굴 꺼져 있네 보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서 좀 켜봤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방출 요거 한번 볼게요. 저 1학기 1단원에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1학기 1단원에서 배웠을 때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가게 된다.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표면의 온도는 얼마 정도? 태양 표면 온도는 6000K 정도다. 6000K.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K다. 근데 태양 안으로 쑥 들어가다 보면 온도가 점점 높아질 거고 특정한 구역쯤 들어가면 이 구역의 온도가 1000만 K 1000만 K에 도달하게 되면 이 1000만 K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핵융합 반응이냐?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돼. 온도 1000만 K보다 더 높았을 때. 그러면 태양의 중심부에서, 중심부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1000만 K 이상인 구역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튀어나오는데 수소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될 때 이 과정에서 질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소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될 때 질량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실험을 했을 때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지. 근데 이 경우에는 질량이 감소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감소된 질량 아인슈타인 형님이 감소된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 요거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밝혀냈다. 감소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그만큼의 에너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들면 줄어든 질량이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튀어나올 거야. 감소한 질량만큼 태양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 에너지 말고는 없다. 그러면 태양이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 중에서 20억 분의 1 정도만 지구에 도착을 한다라는 거죠. 20억 분의 1 정도만 도착을 한다. 아주 극소량의 에너지가 지구로 도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혹시 이거를 설명을 할까봐 좀 외워둡시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태양 정도 되는 주계열성은 태양의 저 안쪽에서는 복사의 방식으로 열이 이동을 하고 표면에서는 대류의 방식으로 열이 이동을 하더라. 태양은 저래.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정도 큰 별들은 안쪽에서 대류고 바깥쪽에서 복사의 방식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 이야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내가 살펴보고 갈게요. 안쪽에서는 복사, 바깥쪽에서는 대류. 이것만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하자고. 그래서 요게 나는 항상 헷갈려서 나는 개인적으로 내복 이렇게 외워놓고 있습니다. 그냥 안쪽이 복사, 안쪽이 복사의 방식, 바깥쪽은 대류의 방식으로 이동한다. 혹시라도 진짜 디테일하게 물어봤을 때 저거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내용들 중에서 실제 핵심 포인트는 이해답니다. 핵심 포인트는 온도 1000만 K 이상에서 4개 수소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될 거고 이때 질량 감소 질량이 줄어들 거야. 얘 4개의 질량이 얘 하나의 질량보다 더 무겁다. 얘는 더 가볍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소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그만큼의 에너지가 사방팔방 방출됨. 그 사방팔방 방출된 에너지 중에서 겨우
20억 분의 1만 지구에 도착한다. 그럼 그 지구에 도착한 그 20억 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사용한다. 끝. 자, 그러면 요 아인슈타인 형님이 이야기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감소된 질량, 질량이 줄어든다. 감소된 질량 빛의 속도의 제곱,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핵융합 반응은 그냥 질량이 줄어듭니다 라고 보면 돼. 내가 핵융합 반응을 시키는데, 자, 양성자 둘, 중성자 둘이 들어왔고 얘를 그냥 그대로 뭉쳤어. 그냥 그대로 뭉친 거야. 어떤 새로운 입자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여기 있던 입자가 사라진 것도 아니야. 근데 얘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뭐 대충 4.2면 얘는 뭐 4.0이다 이거죠. 어쨌든 이 반응이 일어날 때 0.2 질량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4.0320이었는데 4.0015가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해. 저 숫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야. 질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질량이 감소하게 된다. 감소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 하나만 풀게요. 143쪽에 2번 문제만 풀어보자. 2번 문제만. 자, 봐라. 수소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었다. 수소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려면 이 과정의 전제 조건 온도는 1000만 K 이상, 온도는 1000만 K 이상, 그 다음에 수소 4개의 질량이 뭐 4.2라면 내가 대충 적는 거야. 헬륨 하나의 질량은 4.0. 이 과정에서 질량 감소, 질량 줄어들 거다. 질량 감소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감소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은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K 이상이니까 뭐 적어도 초고온 상태,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초고온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볼 거냐 이거죠. 근본적으로는 초고온 상태가 맞는 것 같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태양 전체에서 일어나느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의 중심부에서 온도가 1000만 K 이상인 구역에서는 일어나지, 이런 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표면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의 합과 같다. 같을 리가 있습니까? 얘가 좀 무겁고 얘는 가볍다. 질량이 감소될 거니까, 질량이 줄어드니까 수소 4개는 무겁고 헬륨 하나는 가볍습니다. 그러면 디귿 보기까지 틀렸고 실제 맞는 거는 기억만 맞다.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요. 지호야, 어제 몇 시간 잤니? 어? 어제 뭐 새벽 3시에 뭐 로블록스 업데이트 했어? 참여했어? 새벽 3시에 무슨 게임 업데이트를 한다고 우리 7살 먹는 아들이 나를 좀 깨워달라 하더라고. 새벽 3시에 못 깨워줬습니다. 내가 자버리는 바람에. 로블록스 하나? 로블록스 아이디 있나? 있어. 그 좀 재미없는 게임이 있는데 그 재미없는 게임을 좀 참 재미있게 하고 있더라고. 지민은 그 게임 해봤나? 너 취미생활이 뭐야? 독서? 미란 취미가 뭐야? 휴대폰 짤보기, 릴스 관람. 지효는 독서,
예서는 뭔데? 릴스? 니도 릴스? 저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뭐 운동하는데? 테니스. 어? 테니스. 테니스 이거 쿵짝쿵짝 테니스? 네. 오. 테니스 좀 쳐? 좀 쉽니다. 아, 좀 칩니까? 아, 테니스는 나는, 너 테니스 쳐봤니? 테니스 억수 신기하다. 테니스 채를 이렇게 들고 치지? 난 테니스 억수 못 치거든. 야, 진짜 한 번 쳐봤는데, 진짜 테니스 채를 가지고 날아오는 공을 이렇게 휘둘러서 있다, 이가. 저기 어느 정도 높이로 보내는 게 억수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테니스 공이 날아와서 치면 공이 뭐 탱탱 나는, 막 이래 하늘 위로 막, 하늘 위로 자꾸 가더라고. 근데 딱 저쪽 어느 정도 높이까지 이렇게 탁 쳐서 보내는 게 이게 이게 참 쉬운 일 알구나. 안 칠 때는 안 쳐봤을 때는 난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하루 쳐봤거든. 하늘 위로 억수 많이 날아가더라. 니도 하늘 위로 보내봤나? 처음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거? 네. 탱탱 하늘로 날아가는 거. 야, 한번 쳐봐. 재밌습니다. 테니스는 나는 좀 못 치는 관계로. 테니스는 근데 어디서 쳐?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응? 아파트 그 운동하는 곳이 있어서. 아파트에 뭐 어디 아파트 한남 더힐 뭐 아, 이런 데? 아니. 혁신은 그냥. 테니스장이 있어 아파트에? 네. 우리 아파트에 있나? 테니스장이 있으면 어떻게 넓어? 네, 혁신에 다 있어요. 벽치기 하는 거야? 그냥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그래? 간지나네요. 초등동에는 없는데. 자,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에너지의 전환. 자, 요거는 만약에 조금 이해가 덜 되면 외워야 되긴 해. 근데 단순히 외우는 거는 좀 섭섭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이래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이쪽은 공기가 가열되어서 상승기류 발달하고 혹시 이쪽은 덜 가열돼서 하강기류 발달하면 여기 공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 공기 없잖아. 그러면 이 공기가 여기로 불어가는 거 이게 바람입니다. 여기는 많이 가열, 여기는 덜 가열, 하강기류 발달해서 불어가는 게 이게 바람이야. 근본적으로 이 바람이 부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태양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근본적으로 태양 에너지의 열 에너지가 부분적으로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 생겨나겠죠. 공기가 움직이니까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 자,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바람이 불면 전체적으로 대기의 대순환 대기 순환하다 보면 해수도 딸려서 움직이겠지.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이게 바람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상현상. 기상현상이라면 B를 봅시다. B. 자, B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뭐 바다나 강이라고 칩시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여기 있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증발을 할 거야. 햇빛이 쨍쨍 내리쬐다. 태양의 열 에너지가 수증기의 증발을 일으켜서 저기 하늘 위에다가 구름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저기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이니까 구름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 그럼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들의 물방울이 뭉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뭉친 채로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뭉쳐서 떨어져서 저 산 꼭대기 위에 물이 여기 갇혀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하늘 위에 있던 물방울이나 아니면 산 꼭대기 위에 있는 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따져보면 물의 위치 에너지가 기상현상에서 빗물이 여기 떨어지겠지. 빗물이 떨어지고 떨어진 빗물은 흘러다니겠죠. 근본적으로는 위치 에너지였던 여놈들이 결국에는 또 운동 에너지까지 바뀌겠죠. 항상 위치 에너지에서 마침표 찍는 건 아니다. 그 다음 단계 운동 에너지로 또 추가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은 열이 아니라 태양의 빛 에너지가 식물의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C6에 H12개에 O 6개 들어있는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고, 포도당에 저장되니까 당연히 그 포도당 속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럼 식물이 혹시 나중에 죽어서 땅 속에 묻혀서 얘가 제대로 썩지 않는다면 석탄이 될 거고, 석탄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럼 저 땅 속에 있는 석탄을 만들어준 근원 에너지는 누구다? 태양. 비가 오게 하는 근원 에너지는 누구다? 태양이고, 바람 불게 하는 근원은 누구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저 뒷산의 울창한 숲의 근원 에너지도 태양이다 이거죠.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모두 다 근원 에너지는 태양이다. 그럼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의 근원 에너지는 누구다? 내 몸은 누가 만들어준 거다? 태양 에너지에서부터 내려온 에너지를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태양의 빛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판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뭐 따지고 보면은 광전 효과에 의해서 바로바로 전자가 튀어나올 거고, 전자를 한 방향으로 흘려주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태양의 빛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장치가 태양광 발전이에요. 태양광이야, 광. 태양 열 발전도 있어요. 좀 구식이긴 하지만 태양 열 발전은 태양의 열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가둬놓은 어떤 물탱크에 있는 물의 온도를 높이고, 그 높아진 물의 온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태양 열 발전이고,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다. 태양광, 태양열.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는 크게 분류를 해보면 태양열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두 가지다 이거야. 태양열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두 가지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자, 태양 에너지는 태양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 물을 증발시켜 주면은 그 증발된 물에 의해서 불은 만들어지고, 아니면 그 열에 의해서 바람이 바로 분다. 바람이 불면 운동 에너지. 그 바람 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풍력 발전기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구름에 의해서 빗물 떨어지면 저 높은 곳에 빗물 가둬놓겠죠. 그 가둬놓은 물이 떨어지는 낙차에 의해서 수력 발전기 돌릴 수도 있는 거고, 태양의 빛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태양광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수도 있고, 태양의 빛 에너지가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이 땅속에 묻혀서 화석연료가 되면 그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공장이나 자동차 돌릴 수도 있고,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전기 에너지를 전환하는 발전 방식은 거의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에서부터 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쪽 여백에다 하나 적어 놓을게. 예전에 배운 건데. 여기 또 있네. 지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첫 번째로 태양 에너지가 있고 조력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핵 에너지가 있습니다. 핵 에너지.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발전 방식을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 자, 근원 에너지는 요 네 개야. 제일 처음에 화력 발전소는 누구가 근원 에너지다? 태양이야. 화력 발전은 석탄 쓰지. 석탄은 식물에서 온 거지. 식물의 근원은 태양이죠. 오케이. 태양광 발전은 당연히 태양이죠. 수력 발전은 저 하늘 위에 있는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거지. 그 하늘 위로 물을 누가 올려보냈냐? 태양이 올려보낸 거야. 이게 또 태양 에너지고. 풍력 발전, 바람 누가 불게 했느냐?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발전 방식 중에 혹시 파력 발전. 파력 발전은 뭐고? 파도 치는 거죠. 파도 누가 치게 하노? 에? 파도는 바람 불면 파도 치지. 바람 누가 불게 했냐? 태양이야. 그럼 파력 발전은 근원이 누구다? 태양이야. 그 다음에 조력 발전. 자, 조력 에너지 밀물 썰물이야. 이거는 밀물 썰물인데 지구에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거는 달과 지구의 사이의 인력,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인력 때문에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태양의 열 에너지, 빛 에너지의 형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저 조력 발전은 누구를 이용하는 거다? 지구에 존재하는 조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진주 지역에서는 잘 없지만 혹시 있나? 없을 거야. 지열 발전도 있어요. 지열 발전. 지열 발전은 땅 속에 파고 들어가면 땅 속의 온도가 높단 말이지. 어느 정도 깊이. 지구 내부의 온도는 한 4,000도 정도 됩니다. 그럼 땅 속에 굉장히 온도가 높아. 그 열기를 뽑아내서 발전을 한다. 그러면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동네는 없지만 핵발전. 핵발전은 요 핵물질,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그런 원소들의 붕괴열을 이용하는 거야. 요거는 태양 에너지도 아니고 지구 내부 에너지도 아니고 조력 에너지도 아니라 이거는 따지고 보면 핵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주면 돼.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중에. 그럼 진주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 방식은 저 뭐 남강댐에서 얼마나 발전기를 돌릴지 모르겠지만 수력 발전이 있고, 그다음에 진주권에서의 핵심은 저 삼천포 화력 발전소, 그게 거의 다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 발전기 이야기하면 풍력 발전도 있죠. 풍력 발전, 바람 불어서 발전기 돌리는 거지. 바람 누가 불어? 태양이 불죠. 풍력 발전의 에너지 근원은 누구다? 태양. 각 발전 방식의 에너지의 근원이 누군지 정도는 체크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다가왔다. 그러면 열 에너지는 물의 증발을 일으켜서 구름 만들 거고, 구름이 빗물이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수력 발전소를 돌릴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의 빛 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그 중에 일부가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요것들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겠다. 그러면 요것도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여러 가지로 전환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태양의 빛 에너지에 의해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에너지
에너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보면 143쪽에는 한 문제 이거 풀었고 144쪽을 보면 문제가 좀 매우 그림도 좀 크고 이지해. 그래서 일단은 145쪽에 3번 문제 요거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풀어볼게요. 설명 내가 추가하면서 볼게요. 자, 빠른 사람은 빠르게 달려도 된다. 태양의 빛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그대로 이용하는 거는 요거는 태양광 발전이에요. 태양광 발전. 그럼 태양광 발전이 기억에 해당한다. 오케이, 됐고. 태양 에너지는 뭐야 자꾸 눈밑 지방 재배치. 아 참 한번 바꾸고 싶네. 자, 빛 에너지로 흡수되어서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구름 생성 강수 여기 기상현상인데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근본이 태양의 열에너지죠. 빛에너지가 아니지. 빛이 아니라 열에너지가 들어와서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자, 태양에너지는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생물의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한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운동에너지 먹이사슬이라 하면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그 다음 단계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는 게 이게 먹이사슬이잖아. 그러면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봐줘야 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2번 문제, 바로 옆에 2번 문제 풀었니? 우리 풀었나 같이 방금? 네? 3번 푼거 아니에요? 3번 풀고 2번 안 풀었지? 자, 2번 스타트. 빠생. 달려라 2번. 미나야, 네. 혹시 몇 번 나왔니? 3번 아니면 1번. 둘 중에 더 일단 살짝 마음이 더 땡기는 놈은 누구니? 1번. 아닐걸? 3번. 3번이 좀 더 땡기지 않냐? 같이. 오케이, 3번이 좀 더 땡긴답니다. 지효는 몇 번이 땡기니? 3번이 땡기니? 자, 볼게요. 지민은 몇 번 땡기니? 3번. 나연이는? 예선은? 3번이 좀 더 땡기다. 오케이, 컷. 좋아, 느낌 좋아요. 자, 수소 4개가 모여서 아이고 수소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될 거야. 맞네. 수소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 되네. 얘들 뭉쳐서 얘 됐다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뭉쳐서 헬륨 원자 핵 된 거지. 그럼 어쨌든 뭉쳐서 헬륨 원자 핵 되면 질량 감소하겠네. 그러니까 원래 얘들보다 헬륨 원자 핵 하나의 질량이 더 작네요. 그 다음에
수소 4개가 모여서 짐이나 자꾸 헬륨으로 막히지? 수소 4개가 모여서 자꾸 헬륨으로 막히지? 그러면 수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냐? 줄어들어야 되겠네. 수소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수소가 자꾸 헬륨으로 바뀌니까 수소의 양은 줄어들겠네. 미나야 맞나? 그럼 수소 다 줄어들면 어떻게 돼? 수소 싹 다 없어지면 헬륨 핵융합 반응 진행되겠죠? 그 다음 단계 진행될 거야. 수소 싹 다 없어지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소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어. 수소가 연료야. 수소가 연료인데 수소가 싹 다 헬륨으로 바뀌면 헬륨이 그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할 거고 헬륨이 또 그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할 거야. 어쨌든 수소는 보다시피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니까 이 과정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소의 개수는 줄어들 거다. 수소의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144, 145까지 싸그리 숙제를 해 주시오. 자, 그 다음에 30초만 주시. 30초만 주시. 자, 발전과 에너지원. 발전과 에너지원. 이거는 기가 막히게 발견이 된 거야, 사실. 발명이 아니라. 그게 자연의 섭리였고, 참 왜 그런지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진짜 똑똑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내가 코일을 들고 있다, 코일. 코일이라고 하면은 전선을 이렇게 베베 감아 놓은 거, 이게 코일이야. 내가 코일을 하나 들고 있고, 자석도 하나 들고 있다, 자석. N극, S극으로 표기되는 자석. 베베 감겨져 있는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다. 준비물은 이거 2개고,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다.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고, 뭐 가까이 가져가든지, 멀리 빼든지, 어쨌든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였다. 아니면 자석을 고정해놓고 코일을 가까이 가져갔다가 뒤로 뺐다가, 가져갔다가 뒤로 뺐다가 했든지, 어쨌든 코일과 자석이 서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거리의 변화가 생기면, 사실 거리의 변화라기보다는 자기장의 변화겠죠.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이면, 자, 이 코일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단순히 자기장이 작용할 때가 아니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자, 그러면 봐라, 지호야,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어. 자석을 들고 내가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이 코일에 자기장이 작용합니까? 자기장이 작용 안 합니까? 자기장이 작용합니다. 자석이 근본적으로 N극 S극에서 뿜어내는 힘, 그게 자기장이야.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이야. 근데 자석이 멀리 있었는데 가까이 가져가면 자기장이 세질 거고,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질 거라고.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 약해진다, 세진다, 약해진다. 이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거고, 자석을 들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장은 작용을 하지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진 않겠지. 자기장이 작용 안 하는 게 아니다. 헷갈리지 말자.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 자기장은 작용을 해. 그러면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이런 현상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흐르는 이 전류를 유도 전류로 한다. 유도 전류.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을 했고, 코일하고 자석 준비한 다음에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지. 그럼 이제 우리의 핵심 과제는 누가 저 자석을 움직이게 할 거냐. 그게 이제 포인트죠. 누가 저 자석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 거냐. 바람이 불어서 자석을 돌게 할 건지, 물의 낙차에 의해서 자석을 돌게 하든지, 아니면 파도 칠 때는 파도 물살의 흐름으로 자석을 돌게 하든지, 돌게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아니면 그 자석을 내가 잡고 내 손으로 뱅글뱅글 돌려도 도는 거지. 그러면 돌면 전류 흐를 거다 이거야. 아니면 물을 끓여서 석탄대 가지고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발생을 하면 그 수증기를 좁은 간으로 흐르게 하고, 수증기를 좁은 간으로 흐르게 할 때 여기에 프로펠러 날개를 갖다 대놓으면 수증기의 힘에 의해서 때리겠죠. 그럼 얘가 돌 수도 있겠지, 프로펠러가. 그러면 전류가 생겨난다. 바람이 돌게 하면 풍력 발전, 물이 돌게 하면 수력 발전, 그 다음에 석탄대 가지고 돌게 하면은 화력 발전, 핵 분열에 의해서 돌게 하면은 핵 발전,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얘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되는 거는 이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걸로 다 보면 돼. N극 유도 전류의 방향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볼 거는 거기까지 자세히 안 보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봐라. 자석을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 가까이 다가갈 때랑 멀리 갈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더라. 이거 관찰된 현상이야. 가까이 가져갈 때랑 멀어질 때 방향이 반대고, 자, 그 다음에 N극을 가까이 가져갈 때랑 S극을 가까이 가져갈 때 전류의 방향은 반대더라. 이거 기억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N극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랑 N극이 멀어질 때랑 요 두 가지 경우 전류의 방향은 반대죠. 반대. 자, 그 다음에 N극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랑 S극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랑 둘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 반대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N극이 멀어지는 거랑 S극이 멀어지는 거랑 요 둘이 전류의 방향 반대겠죠. 결론은 N극 가까이 가져간 거랑 S극 멀어지는 거랑 N극 멀어지는 거랑 S극 가까이 가져가는 거랑 요 둘이 전류의 방향이 같고 요 둘이 전류의 방향이 같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방향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따질 겁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 S극이 가까이 가져갔다. 그때 전류의 눈금이 오른쪽을 향했어요. 그러면 N극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면 전류의 눈금이 왼쪽을 향하고 있다. 요 두 개의 내용으로 요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구나 라고 체크를 하면 돼. 자, N극을 멀리 가져갔다. N극을 멀리 가져갔으면 N극을 가까이 가져간 요 놈이랑 전류 방향 반대여야 되겠지. 그러면 전류계의 눈금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금융계의 눈금이. 그러면 S극 가까이 가져간 거랑
N극 멀리 가져간 거랑 전류의 방향이 같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가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언제 더 세냐? 첫 번째,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두 번째, 빠르게 움직일수록, 세 번째, 감은 수가 많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세다. 이거 일단 무조건 기억을 하고, 지금 여기는 N극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 그래서 전류의 능률이 이 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자석의 세기가 세졌다. 왜? 자석 두 개를 갖다 대고 달려붙였어요. 두 개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자석 두 개를 가져갔으면 자기장의 변화율이 더 크겠지. 그래서 전류의 눈금이 더 많이 꺾여있다.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요 화살표가 길쭉하게 표기되어 있네. 자, 여기는 화살표가 짧은데 여기는 길다. 여기는 자석을 좀 더 빠르게 움직인 거다. 빠르게 움직였더니 전류가 더 많이 흘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석의 빠르기도 똑같고 자석의 개수도 같은데 보니까 코일에 훨씬 더 빼곡하게 감겨져 있네. 코일의 감은 수가 더 많아졌더니 전류 더 크게 흐릅니다. 자석의 근본적인 세기가 셀수록 자석을 좀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의 감은 수가 더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더 세집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더 세집니다. 자석의 근본적인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다음에 코일의 감은 수가 더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더 세집니다. 요거 소수형으로 혹시 써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럼 봐라. 결국 여기서도 에너지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코일이나 자석을 움직입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야. 뭔가 움직이는 거야. 코일을 움직이게 하자. 그러면 자석을 움직였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네. 준비물은 코일, 자석 두 개가 준비된 상태에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네. 그러면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를 거고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해석이 다 되는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다시 옆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N극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오른쪽이다. 뭐 난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른쪽이래. 그러면 멀리 할 때는 왼쪽 반대 방향. N극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가 오른쪽이었다면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왼쪽, S극이 멀어지면 오른쪽이겠죠. 방향은 다음 시간에 정확한 방향은 예측을 또 하겠지만 지금 뭐 대충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금융계의 바늘이 원래 뭐 한 요 정도 여기서 요 정도 왔다면 더 많이 꺾이게 되겠죠. 전류가 더 세게 움직이는 거지. 바늘이 더 크게 움직인다. 전류가 더 크게 흐른다. 자, 그 다음에 자석이 정지해 있다. 자석이 정지해 있으면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러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야. 자기장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량이 0인 겁니다.
그럼 결론은 빠르게 움직이면 유도 전력이 세지고 정지해 있으면 유도 전력 흐르지 않고 그걸 바꾸거나 운동 방향 반대로 하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를 하나만 또는 두 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자. 자, 여기서 보면은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 152쪽의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가만히 쳐다보면 일단 유도 전류의 방향은 옆책에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건데 잘 봐. 칠판. N극이 다가왔지. 그러면 이건 우리가 현상을 외우기 쉽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N극이 다가오면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N, 이 자기장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난다. 유도 자기장이 생겨난다. 그러면 N이 다가오니까 이오놈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요 N을 밀어내고 싶어. 그래서 이 코일에는 원래는 없었지만 N극의 자기장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N을 밀어내고 싶으니까. 그럼 이쪽이 N이면 이쪽이 S극이고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손을 이렇게 돌리면 돼. N극. 여기가 N극 전류의 방향이야. 전류의 방향. 그럼 여기가 N극 전류의 방향.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이 가능한데 아직 안 배웠어.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표시를 해뒀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 보면 코일에 미치는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하겠죠. 자석이 가까워졌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한다. 오케이, 콜 증가합니다. 유도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전기 에너지는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건 맞다. 자, 그 다음에 디귿보기. 문장 잘 읽어라. 실수하지 말고. 자석이 코일 속에서 정지해 있다.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0이냐? 자기장은 0이 아니야. 자기장 작용해. 코일에 자석이 정지해 있으니까 자기장이 0이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가 0인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기니만 맞아. 기니만 맞으면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자, 오케이.